안녕하세요. 예, 참 오랜만에 뵙죠. 지난주에 못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하고요. 또 다음 주에도 합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안 했기 때문에 연속으로 2번 하고 그래서 이제 맞춰 나갈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이제 등기법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등기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미처 못했던 것이요. 그 2장에 있는 우리 책으로 보면은 미처 못했던 부분이 그 183페이지 보시면 등기 기관과 설비 해가지고 여기서 뭘 다루냐면요. 우리가 등기라는 것은 등기소의 등기관이 이제 등기부에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여기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할 때는 마쳐 못했던 부분을 하고 한다라고 했는데 자, 요 내용은요. 사실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내용을 공부를 해야 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오래 공부할 때 뒤에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기는 좀 단순 암기할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근데 뒤에 내용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바로 오늘 유인물 나눠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과 관련돼서 이제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207페이지 보시면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기 절차가 나옵니다. 3장. 등기 절차 총론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걸 했었죠. 자, 등기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적 효력이죠. 민법 186조에 있는 거.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등기가 등기를 통해서 권리가 변동되기 위해서는요. 유효한 등기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있었죠. 첫 번째가 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해야 된다. 그러면 실체 권리관계는 이제 민법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법 시간에도 똑같은 내용을 다루죠. 그래서 뭐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 뭐 무효 등기의 유용, 중간 생략 등기 민법에서도 똑같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체관계 부합을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실체관계 부합을 전제로 해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적법한 절차에 따른 등기해야 돼요. 두 가지 요건 중에서 실체관계의 부합 여부는 실체관계는 민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하는 것이고요. 우리 등기법 시간에는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등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다루게 돼요. 적법한 절차.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하는 내용이요. 이제 등기법적인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절차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 절차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요 내용들 여기가 이제 등기법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등기 절차라고 하는 것은요. 등기라는 것은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것인데 권리의 종류가 다양하죠. 소유권도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있고 그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러면은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 권리마다요 등기 절차가 다 틀려요. 그리고 소유권에 있어서도요. 맨 처음에 이루어지는 최초에 이루어진 등기를 우리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했어요. 그럼 보존 등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또 보존 등기 절차하고 이전 등기 절차가 또 차이가 나고요. 또 이 소유권 이전 등기도요. 이것이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되느냐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되느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전되느냐에 따라서 그 절차가 또 다 틀려져요. 그래서 모든 권리, 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서 다 절차가 틀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등기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그 절차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등기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죠.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등기고 가장 중요한 등기고 가장 복잡해요 또. 그래서 이 등기 절차 총론 시간에 3장에서는요.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중요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등기 절차를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5장 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등기들이 남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외하되 나머지 이제 등기 절차를 다루는데 그때는 3장에서 다뤘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와 다른 점들만 다뤄요. 다른 점들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전체의 등기 절차를 다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등기 절차의 핵심이 바로 3장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인 등기 절차.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등기법의 핵심이 됩니다. 이것이 먼저 기초가 돼 있어야 우리가 이제 4장, 5장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지상권, 전세권, 소유권 보존 등기 등등을 할 때 다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절차다. 중요한 내용이다. 시험에서도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70페이지 보시면 이제 등기 절차 총론 3장에서요. 제 1절 보시면은 등기 절차가 어떻게 이제 개시되느냐, 시작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먼저 신청주의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 제 유인물이 있으니까 유인물, 그림들이 이제 유인물에 그려져 있으니까 유인물을 옆에다 놓고 책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끔씩 유인물을 참고를 할 테니까. 또 그림 같은 걸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림들, 제가 그리는 그림들은 다 여러분 유인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중심으로 이제 커다란 절차를 다룬다고 했으니까 항상 우리가 보는 그림이죠. 민법 시간에도 보는 그림이고 등기법 시작할 때부터 계속 봤던 그림이에요. 자,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엑스토지를 10억 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라고 해보죠. 이전 등기. 자, 그러면은 갑이 최초의 소유자였으면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겠죠.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것은 우리가 4장에서 다뤄요. 4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다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보존 등기가 됐다라고 치고 일단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을 앞으로 이제 이전 등기가 되겠죠. 우리는 이 절차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자, 그럼 먼저 용어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등기가 되면은요. 을은 등기 기록상 이제 권리를 취득하게 되죠. 을은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장차 이루어지는 등기에 의해서 이렇게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이 등기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요,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 권리자라고 해요. 그러면은 을 앞으로 등기가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갑은 소유권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이 등기를 통해서 등기 기록상 손해보는 사람, 우리는 등기 기록상으로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비싸게 팔았으면은 사실상 갑이 이득을 얻은 거죠. 근데 얼마 주고 샀는지 받으면 이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기 기록상 이제 권리,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기 기록상으로 보면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는 등기 의무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기가 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은 등기 권리자, 손해를 보는 사람은 등기 의무자라고 하고요. 이 두 사람,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를 합쳐서 우리는 등기 당사자라고 해요. 당사자. 이런 당사자라는 말이 계속 이제 등기 권리자, 의무자, 당사자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때요, 갑과 을이 이 물건을 팔 것인가, 살 것인가, 또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냐, 언제 이전해 줄 것이냐, 이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자유죠. 자유예요. 따라서 등기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당사자들이 요구를 해야 등기라는 것이지 등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은요. 이게 이제 법률 규정이니까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20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방가루 위에 임의 신청해 가지고요. 그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법 조문인데요. 그래서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청. 당사자의 신청. 여기서 당사자라는 것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의 신청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 이 당사자가 관공서면은 이때는 신청이라고 하지 않고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촉탁. 그래서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이때 여기 관공서는 등기소가 아닌 다른 관공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관공서가 뭐 지적소관청에서 촉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서 한다. 즉 외부에서 누군가가 요구를 해야 등기를 하는 것이지 등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다만에서 예외가 있죠.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신청이나 촉탁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촉탁은 신청에 다른 표현일 뿐인 것이니까 신청이나 촉탁 없이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청이나 촉탁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여러분 책 보시면은 신청주의 예외해가지고요.
이제 한가를 1번 보시면 등기권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원래는 직권으로 못해요. 신청이나 촉탁이 와야 하지만은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등기관은 법원 산하기관이에요. 법원 조직입니다. 따라서 등기관의 상급기관으로 이제 법원이 있어요. 그래서 자, 법원의 명령, 상급기관으로서 법원이 명령을 하면은 그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도 있어요. 그걸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등기관의 직권,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등기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신청주와 관련돼 가지고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당사자의 신청이 되는 거죠. 신청. 그래서 그냥 일기만 거기 그 위에는 임의 신청만 보고 계시면 돼요. 자, 임의 신청이라는 것은요.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는 거죠. 언제까지 신청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언제 신청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예요. 그러니까 임의적이라는 거죠. 신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원래 임의적인데, 근데 방가로 3번요. 208페이지 중간에 밑에 방가로 3번 보시면 강제 신청해 가지고요. 신청 의무 옆에다가 신청 의무라고 쓰시면 돼요. 강제 신청 이런 표현보다는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신청 의무가 없고요.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면 되는데 때로는 신청 의무가 있어요. 신청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일정한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되는 신청 의무 기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신청 의무 기간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 책에는 표제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표제부는 사실의 등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를 하는 등기를 표제부 등기죠. 그러면 표제부 등기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등기법에 표제부 옆에다는 등기법이라고 쓰시면 돼요. 표제부 옆에는 등기법. 우리 등기법에서는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요. 권리를 언제 취득할 것이는 당사자의 자유인 것이고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는 신청 의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그냥 표제부 등기, 사실의 등기예요. 그러면 이게 대표적인 예가요.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 그러니까 지목이 변경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부동산 표시, 지목이 변경됐으니까 등기기록 표제부에 지목을 변경하는 또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건 표제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실등기.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멸실등기는 부동산의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사라졌을 때요. 등기기록을 폐쇄하기 전에 하는 등기가 멸실등기였어요. 그러면 부동산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 하는 등기이다 보니까 멸실등기도 표제부에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표제부 등기로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하고 멸실등기가 있는데 오른쪽에 토지 건물 이런 건 안 보셔도 돼요.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등기법 맨 뒤에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표제부 등기는 신청 의무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지. 그 내용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내용은 우리 등기법 뒤에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멸실 등기가 과연 어떤 절차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뒤에서 어차피 다 다루기 때문에 그때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등기법에서는 표제부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구나. 권리 등기는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밑에 보니까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등기법에서는 규정이 안 돼 있고요. 특별법들이에요. 등기와 관련된 특별법.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 민법 시간에 배웁니다. 그러면 부동산 실명법에는 뭐가 있어요? 부동산을 실명 등기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어요. 소유권 실권리자 명의로 빨리 실명 등기를 하여야 하라고 강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등기물을 강제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든 소유권 유예 권리든 간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의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근데 부동산 실명법은 우리 등기법에서는 거의 시험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특별법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권리관계 옆에다가요. 특별조치법이라고만 쓰시면 돼요. 부동산 등기, 정확하게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예외적으로 권리에 관한, 권리 중에서 그 소유권에 대해서요, 등기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법에서는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따로 신청 의무가 없지만은 특별법에서는 권리에 관한 등기도 신청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이거는 무엇 때문에 나온 법이냐면요, 중간생략 등기 억제예요. 중간생략 등기는 우리가 앞에서 잠깐 다뤘는데 등기 유효요건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투기나 탈세 악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지 못하도록요. 중간생략 등기나 모두생략 등기를 금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요, 법 조문이 한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것만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법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소유권에 대해서요, 중간 생략 등기 할 생각하지 말고 빨리 이전 등기를 해라. 모두 생략 등기 하려고 엿보지 말고 빨리 보존 등기해라. 소유권 보존 등기해라. 라고 해서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에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씩 여기 시험 문제가 나와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내용이. 자,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여기에 신청 의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요. 거기에 당사자의 신청 밑에 보시면은 표가 하나 있으면서요. 소유권에 대한 등기 신청 의무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렇게 나와 써져 있죠.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소유권에 관한 신청 의무에 대해서.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요. 특별조치법은 여러분들이 그 민법 시간에 배우는 강행 규정 중에서는 다시 둘로 나누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에는 만약 강행 규정을 위반했을 때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시키는 효력 규정이 있는가 하면은 강행 규정을 위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는 가하지만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단속 규정이 있죠. 그러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요. 가장 대표적인 단속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다 보니까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벌칙은 부과를 합니다.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배웠죠. 중간 생략 등기나 모두 생략 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게 둬요. 그러나 중간 생략 등기나 모두 생략 등기를 했던 사람한테 벌칙을 부과해요. 대표적인 단속 규정인데 그 단속 규정에 관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내용부터 보면은 우리 책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 책에는 좀 더 나눠가지고 있죠. 자, 부동산, 제 유인물에는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요. 60일 이내에 빨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여기서는 60일 용어 기억하셔야 돼요. 60일 이내에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60일을 기산할 것이냐. 그 기산점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 기산점은요. 이전 등기가 가능한 때로부터 60일을 계산해야 되지 아직 이전 등기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60일을 시작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전 등기가 가능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빨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계약이 취소나 해지, 무효가 되면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신청 의무 같은 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럼 먼저 1번 보시면은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한다.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쌍무계약을 했다는 거죠. 쌍무계약. 매매가 대표적인 쌍무계약이죠. 그래서 쌍무계약 같은 경우는 반대급 부행이 완료가 돼야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한 것이죠.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대급 부행이 완료됐을 때 이때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60일을 계산을 하고요. 근데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한다. 이건 편무계약이죠. 대표적인 게 증여죠. 증여. 편무계약. 편무계약 같은 경우는 반대급부가 없으니까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면 바로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60일을 계산합니다. 요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밑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갑이 최초의 소유자로 보존이 된 상태에서요. 갑과 을 사이에요.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했어요. 매매일 수도 있고 증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을이 갑한테 이제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한 시기가 오겠죠. 이전 등기 청구가. 계약만 했다고 해서 바로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한 시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때부터 60일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 등과 같은 쌍무 계약은 어떻습니까? 계약했다고 해서 바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급 부행이 완료되어야 동시행 관계니까. 보다 구체적으로는 잔금을 모두 지급해야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하겠죠. 근데 시험 문제가 예전에는요. 잔금을 모두 지급해야 이전 등기가 가능하지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해서 당연히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4월 30일 날 이전해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는 4월 30일이에요. 그런데 갑과 을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요. 을이라는 사람이 4월 30일 날 잔금을 다 지급을 못했어요. 그럼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못하죠. 이 사람은 거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5월 15일 날 잔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결국 을은 5월 15일이 돼야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반대급부가 모두 이행이 완료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결국 이전 듣기 청구가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이때가 이제 이전 듣기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60일을 계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 같은 경우는요,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계약의 효력의 발생일이 되면은 이전 듣기 청구가 가능한데, 이때도 예전에 시험 문제가 이걸 다르게 나온 것이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틀린 적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증여계약을, X물건을 증여계약을 했는데 4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그럼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계약을 하면 바로 어른감한테 이전 듣기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증여를 하면서 조건이나 기한을 부과할 수도 있죠. 그럼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아직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당장 청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성취됐을 때,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돼야 비로소 이전 듣기 청구 가능하겠죠.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는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없으면은 계약 체결일 날 효력이 발생하겠지만은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경우에는 체결일에 바로 발생한 건 아니고 결국 조건 성취, 기한 도래일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효력 발생일, 이때 비로소 이전 듣기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60일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기산점이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 경우들이 말을 조금 바꿔서 나오니까 요걸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전 듣기 청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요, 이전 듣기 청구를 안 해요. 등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혹시라도 이걸 전매해가지고 중간 생략 듣기 하려고 엿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전 듣기 청구가 가능하면 그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빨리 이전 듣기를 신청하라는 거예요. 괜히 이전 듣기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듣기 하고 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중간 생략 듣기 하려고 엿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60일 안에 이전 듣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60일 이내, 그러니까 기산점 기억하시면 되고요.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의 신청 의무예요. 그럼 만약 이 사람이요, 이 60일 안에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고 해서 이 매매나 증여가 무효가 되느냐?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말했죠? 사법상 효력이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 60일 안에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무효가 돼가지고 다시 준 돈 돌려받고 물건 다시 넘겨줘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기 때문에요. 나중이라도 어른 이전 듣기 청구는 가능해요.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 사람한테는 벌칙을 가하겠죠. 벌칙을. 위반을 했으니까. 이게 단속 규정이라는 거죠. 단속 규정. 자, 그러면 이제 보존 듣기, 바로 위에 있는 보존 듣기를 보죠. 보존 듣기. 자, 보존 듣기는요, 보존 듣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원시 취득자예요. 넘기시면 있어요. 원시 취득자인데 아직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을 해야 되는 거죠. 원시 취득자는 등기할 필요는 없지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하지 않고 바로 을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버려요. 이걸 모두 생략 등기죠. 이것들도 투기에 악용할 수가 있죠. 탈세에 악용되기 때문에 이 모두 생략 등기를 또 억제하라는 거죠. 억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요, 먼저 네 앞으로 보존 등기를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보존 등기를 해야 되지 을 앞으로 보존 등기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만약에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어떡할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지금 현재 소유자입니다.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아직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요, 갑은 1년 있다 보존 듣기라든 10년 있다 보존 듣기라든 어차피 자기 이름으로 보존 듣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모두 생략 등기가 발생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면요, 언제 보존 듣기라도 상관이 없어요. 보존 듣기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제 모두 생략 듣기가 가능해지니까 제한을 하는 것이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보존 듣기 신청 의무 자체는 없어요. 3년 있다 해도 되고 10년 있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자기 이름으로 보존 듣기를 할 테니까. 자, 그런데 보존 듣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모두 생략 듣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네 앞으로 빨리 보존 듣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림이 있죠.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먼저 빨리 갑 앞으로 보존 듣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면은 보존 듣기를 하라는 것이냐 해서요. 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라는 거예요. 60일 이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라는 거예요. 60일 이내에. 그런데 만약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미 보존 듣기가 가능한 상태에서 보존 듣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요. 체결했을 때 지금 현재 가능했기 때문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을 계산하는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아직 건물이 신축되기도 전에 먼저 계약부터 했어요. 신축되기 전에 먼저 계약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보존 듣기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부터 한 거죠. 그럼 이때는 계약한 때로부터 60일 안에 보존 듣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보존 듣기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아직 신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보존 듣기도 아직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먼저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나중에 완공이 돼가지고 보존 듣기가 가능한 때로부터 이제 60일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보존 듣기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않다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근데 체결 당시에 보존 듣기도 아직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부터 했을 때는 나중에 보존 듣기가 가능해진 때로부터 60일 안에 보존 듣기를 신청하라는 거예요. 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60일이에요. 60일인데 다만 기산점이 여기서도 기산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보존 듣기가 가능했을 경우는 체결일. 보존 듣기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부터 했을 때는 차후에 보존 듣기가 가능할 때 신청할 수 있을 때로부터 60일을 계산한다는 거죠. 이게 가끔씩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참고로 좀 어렵게 나오면 여기서 특별법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당사자의 신청이지만 때로는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부동산 특기 특별조치법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물론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60일 안에 보존 듣기를 안 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벌칙만 가하고요. 1년 있다가 이제 보존 듣기하고 이전 듣기 해주면 돼요. 또 만약에 이 사람 앞으로 보존 듣기 하지 않고 을 앞으로 직접 보존 듣기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체관계 부합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는 유효하고 다만 벌칙만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생략 등기도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라는 거죠. 유효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단속 규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밑에 보시면요, 또 이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이제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죠. 촉탁, 관공서의 촉탁. 근데 이 촉탁이라는 단어는요, 밑에 있죠. 촉탁이라는 것은 신청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208페이지 우리의 책으로는 하단에 있는 거죠. 신청의 다른 표현일 뿐이기 때문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요, 신청에 따른 등기 절차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런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신청 절차하고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래서 관공서의 촉탁이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는요, 우리가 맨 마지막 날 다뤄요. 촉탁 등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촉탁 등기의 대표적인 것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 가자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등기 자체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가등기, 맨 마지막 날 가등기를 할 거예요. 가등기 하고 나서 이제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촉탁 등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요. 그래서 촉탁 등기는 굉장히 어려운 등기고, 지금 여기서는 법률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신청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촉탁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신청주 예외해서 우리가 방금 했던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등기관이 원칙적으로는 직권으로 못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법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이제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뭐 어떤 경우에 직권으로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요, 우리 책에는 여기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제 유인물 보시면은 3페이지에요. 직권으로 하는 등기들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직권을 하는 등기, 제 유인물에 보시면은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 해가지고 밑에 뭐 소유권, 보존, 변경, 경정, 말소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들을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러면 직권으로 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도요,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가요,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일정한 경우는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직권으로 하는 경우, 요 경우를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변경 등기도요,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일정한 변경 등기는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신청이지만은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는 직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것을 다룰 수가 없고요. 나중에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다룰 때 신청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외적으로 이것은 직권을 합니다. 그때 다루고요. 변경 등기에 있어서 직권에 의한 등기도 변경 등기도 원칙적으로 신청에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해서 신청 절차를 다 다룬 다음에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것은 직권을 합니다. 이렇게 다뤄요. 그러니까 직권에 하는 등기는요, 개별 등기 절차, 여기 나와 있는 뭐 경정, 말소 여러 가지 등기가 있는데 이 등기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다뤄요. 다루니까 지금은 다룰 수가 없고요. 뒤에서 나온다는 거죠. 뒤에서. 개별적으로 나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뒤에서 다루기 때문에 나열을 해놓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어차피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시 2회독, 3회독 할 때 이제 정리된 내용을 한번 정리하시라고 적어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직권에 의한 등기도요. 뒤에서 다루게 돼요. 뒤에서. 그러니까 직권에 의한 등기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또 하는 것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어요.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자,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요. 우리 책 209페이지에 있는데 거기 양가리원에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방가를 1번에 맨 오른쪽에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만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법원자 들어갔고 명령자 들어갔다고 해서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요. 갑이랑 을이랑요. 아까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요. 신청을 했습니다. 소위 등기관에게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했으면은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는 등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실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요. 등기 실행을 거부를 합니다. 등기 신청을 하러 왔는데 뭐가 좀 불손해 보여요. 그러니까는 등기 신청에 대한 실행을 거부합니다. 실행을 거부하는 걸 각하라고 해요. 각하해버렸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럼 이것이 부당하게 지금 각하한 거죠. 이유도 없이 부당하게 각하를 했을 경우에는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등기관이 이유 없이 부당하게 각하를 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해야 되겠죠. 그럼 이의 제기는 어디다 하느냐? 등기관의 상급기관으로는 이제 법원이 있는 거죠. 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산하기관이니까. 그래서 지방법원에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상급기관에 이의 신청하는 거죠. 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부당하게 각하를 했는지 아니면은 정당하게 각하를 한 것인지를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봤더니요. 법원에서 심사를 해봤더니 정말로 부당하게 각하를 했어요. 부당하게 각하했으니까 상급기관으로 법원으로서는요. 너 왜 함부로 각하했느냐. 빨리 등기 실행해줘 라고 해서 실행명령을 내려요. 빨리 실행해줘 라고 상급기관으로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상급기관으로서 빨리 실행하라라는 명령을 내리면요. 이제 상급기관의 명령이 내려왔으니까 등기관은 등기를 할 수밖에 없죠. 등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이루어지는 등기예요. 그럼 요 등기는 어떻습니까? 신청에서 이루어진 등기가 아니죠. 법원의 자기의 상급기관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죠. 이걸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법원자 들어갔고 명령자 들어갔다고 해서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되는 건 아니고 이의 신청을 받아줬을 때 이루어지는 등기가 명령에 의한 등기예요. 이의 신청. 그래서 반드시 이의 신청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만 명령에 의한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인물 보시면은 거기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밑에 참고표가 이렇게 있어요.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우리가 나중에 공부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예요. 그럼 여기에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에서 여기 안에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없죠. 법원자 들어가고 명령자는 들어갔지만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것은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예요. 법원 하나의 관공서로 볼 수 있는 거죠. 등기소가 아닌 것들은 다 다른 관공서가 되니까 촉탁에 의한 등기가 되고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가등기를 했어요. 이것도 법원의 명령자 들어갔으니까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냐?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나중에 보겠지만 이것은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예요. 여기 어디에도 이의신청이라는 말 없잖아. 이의신청이라는 말. 그래서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있었을 때만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예요. 이의신청을 받아줬을 때 이루어지는, 즉 상급기관으로서 이루어지는, 상급기관으로서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요. 이렇게 현실에서는 거의 없고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의신청만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관이 부당하게 각하할 일은 없겠죠. 부당하게 만약 각하해가지고요. 법원에서 보니까 정말 부당하게 각하했어요. 이 등기관은 징계 먹겠죠.
징계 먹을 일을 등기관이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현실에서 이런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기고 그냥 이의 신청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넘기시면은요. 자, 등기는 원칙적으로 신청에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 되겠죠. 당사자의 신청. 관공서의 촉탁도 하나의 예외적인 현상이죠. 관공서가 촉탁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신청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자, 등기에 신청이 필요해요. 신청. 그러니까 우리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중시를 보니까 신청이 필요하죠. 그러면 신청을 해야 등기가 될 텐데 이제 신청과 관련돼서 등기 신청 행위라는 이제 개념이 있죠. 개념. 그러면은 신청 행위에서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요. 등기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다라고 했는데 의사표시라고 돼 있으면요. 그냥 법률행위로 그냥 바꾸어서 읽으시면 돼요. 의사표시를 본질적으로 내용으로 하는 행위를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의사표시라는 말이 좀 낯설 수 있으니까 그냥 법률행위. 그러니까 당사자가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가가지고요. 요구하는 행위예요. 다만 이것은 등기소에 가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공법상 법률행위죠. 공법상.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한테 요구하는 것은 사법상 행위고 이 사람들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요구하는 거죠. 등기소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국가기관에 가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공법상 법률행위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법상 법률행위다. 자, 그러면 신청행위 의미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한테 요구할 때는 청구, 개인이 국가기관에 요구할 때는 신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등기를 신청하는 그 의미 자체가 공법상 법률행위라는 거죠. 국가기관에 신청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 책에서 양가로 2번 보시면요. 그러면은 이 신청행위는 신청이 있어야 등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신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말이 나와요. 적격은 적합한 자격의 줄임말이에요. 적합한 자격. 그러면 누가 적합한 자격이 있느냐는요. 우리 유인물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요. 먼저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죠. 누가 적합한 자격이 있느냐는 것은요.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적합한 자격을 가져요.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시험 문제는 등기 신청 적격 이렇게도 나오고요. 등기 당사자 능력 이렇게도 나와요. 똑같은 의미예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적합한 자격을 갖는다. 그럼 우리가 등기 당사자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를 말했어요. 그러면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라는 것은 등기 기록으로 봤을 때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 등기 기록에서 권리를 상실하는 사람이 등기 의무자라고 했죠. 그러면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건 결국 등기부에 자기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죠. 천재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등기부에 기록을 올릴 수 있는 사람, 즉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사람만이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겠죠. 등기 당사자. 그리고 이런 사람만이 적합한 자격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것은 등기 고리자,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즉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사람만이 등기 당사자 능력을 갖고 또 이 사람들이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등기 명인, 등기 신청, 등기 당사자 능력, 적격 다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등기 명인이 될 수가 있느냐? 있어서는 우리가 등기부에 어떤 사람을 기록할 때는 권리자를 기록하잖아요. 등기부에는 권리를 기록하고 그럼 그 옆에 권리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등기 명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권리 능력을 갖는 사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권리 능력을 갖는 사람들은 등기 명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민법에서요, 권리 능력을 갖는 사람 딱 두 사람만 인정을 합니다. 자연인과 법인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럼 자연인이라는 것은요,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 법에서, 우리 민법에서는 생존하고 있는 사람. 생존이라는 것은요, 출생에서 사망 사이에 있는 사람이죠. 출생에서 사망 사이에 있는 사람, 우리는 자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망을 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모든 권리가 소멸하고요,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동시에 모든 권리를 잃게 되죠. 그러니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는 거예요. 또 출생을 해야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해요.
그럼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자연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람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지만은 법에 의해서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되는 자가 있어요. 사람은 아니지만 법에 의해서 사람으로 취급되는 사람들, 이걸 법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법인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국가에서 만들면 공법인, 개인이 만들면 사법인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제 법인을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나누는 방법이 이제 사단하고 재단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의 단체예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합격을 하시면요, 나중에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입을 해요. 그럼 공인중개사 협회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죠. 협회가 무슨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죠, 협회는. 근데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죠. 공인중개사 협회는. 그 안에 공인중개사는 사람이에요. 공인중개사라는 사람들의 단체가 공인중개사 협회죠. 그럼 사람의 단체예요. 그러니까 사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 단체에 대해서도 권리 능력을 인정합니다. 권리 능력을. 그러니까 사단법인 공인중개사 협회가요. 마치 사람처럼 계약도 할 수 있고요. 임대도 할 수 있고요. 물건을 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처럼 취급을 합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그럼 재단이라는 것은요. 재산의 단체예요. 재산이니까 사람이 아니죠. 재산의 단체에 권리 능력, 즉 법인격을 부여하게 되면 이거는 재단이 돼요. 대표적인 것이 학교법인 이런 거죠. 학교법인. 그 학교법인의 그 재산들이죠. 재산들의 단체에 대해서 법인격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 학교법인이었습니까? 계약도 하고 사람도 고용하고 하죠. 사람처럼 취급을 해요. 그러면 사단하고 재단 이렇게 가장 일반적으로 나누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권리 능력을 가져요. 그러면은 사람의 단체나 재산의 단체가 권리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요. 얘들이 권리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부예요. 법인 등기가 돼야 돼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단체, 재산의 단체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법인 등기부가 또 따로 있어요. 법인들은 법인 등기부에 법인 등기가 돼요. 이 법인 등기부에 법인 등기가 됐을 때 우리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요, 사람의 단체,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얘들이요 법인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법인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건 법인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인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실체는 사단, 재단이에요. 그러면 법인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 등기가 안 됐으니까요, 권리 능력이 없어요. 얘들은 권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권리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단, 재단들을 법인 아닌 사단, 사단의 실체는 가지고 있지만 법인화가 안 돼서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이렇게 표현해요. 법인 아닌을 좀 더 줄여가지고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 사단과 재단에는 그러니까 법인화가 된 것이 있으면 권리 능력을 갖지만은 법인화가 안 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화가 안 됐으면요, 이것은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권리 능력이 없는데요, 우리 등기법에서는요, 이렇게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법인화가 안 돼 있는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도요, 등기 명의는 될 수가 있도록 하고 있어요. 등기 명의는. 그러니까 법인은 법인화가 됐으면 당연히 권리 능력을 가지니까 등기 명의 될 수가 있고요. 근데 법인화가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예외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은요,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거기 밑에 있죠.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은 법인화가 안 돼 있어서 권리 능력은 없지만은 그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그 법인 아닌 재단 명의로요,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명의로 등기를 하지만 얘들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니니까 얘들이 신청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는 그 대표자가 와서 신청을 하겠죠. 대표자가 신청해요. 여기서 관리인은요, 대표자의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가 집합건물법 하다 보면요, 구분 소유자들의 모임을 관리단이라고 하고 그 관리단의 대표자를 관리인이라고 하죠. 관리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관리인은요, 대표자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면 구분 소유자들의 모임이 관리단이에요. 그럼 사람의 모임이죠, 그것도. 근데 구분 소유자들 모임에 관리단이 법인화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법인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화 안 돼 있으니까 사람의 단체는 단체인데 법인화가 안 돼 있으면 이것도 법인 아닌 사단이에요. 법인 아닌 사단.
법인하는 사단에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법인하는 사단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만약에 여기 교회가 있다고 해보죠. 어떤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교회 이름이 갑이라고 해보죠. 갑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는 뭘 나타내냐면요. 우리가 법적인 교회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사 갈 수도 있죠. 그럼 여기가 이사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할 때는요. 그러면 그 교회가 막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라고 했을 때는요. 이 교회에 나오는 신도들의 단체.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해요.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단체죠. 사람들의 단체. 그러니까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가요. 법인화를 됐어요. 그러면 사단법인 갑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단법인. 법인화가 됐으면 사단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법인이 돼요. 그럼 사단법인 갑교회가 되면요.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권리능력을 갖는 거죠. 권리능력을 갖기 때문에 교회 이 토지, 이 건물은 갑교회가 소유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갑교회 명의로 당연히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갑교회가 소유하는 거예요. 사단법인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회사들이에요. 주식회사 삼성전자. 이것도요. 사단법인이에요. 삼성전자는 권리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성전자 명의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삼성전자 명의로 가서 돈 빌려요. 삼성전자가 빚이 얼마다. 삼성전자가 자산이 얼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삼성전자는 권리능력을 가져요. 삼성전자는 뭐예요? 삼성전자가 누구 거예요? 주주들이죠. 주주들 사람의 단체잖아요. 특히 이제 이렇게 주주들, 이렇게 주식회사죠. 그러면 주식회사도 대표적인 사단법인인데 굳이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요, 사단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대표적인 사단법인의 대표적인 것이 회사고 회사 중에 대표적인 게 주식회사인데 따로 그는 그냥 주식회사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법인으로, 그러니까 법인격이 있어요. 삼성전자도. 그러면 엄격하게 보면 이것도 사단법인인데 특히 회사들은 그냥 주식회사라고 하지 특히 사단법이라고 하진 않죠. 주식회사들은 당연히 사단이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이제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계약도 하고 뭐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소유도 하잖아요. 삼성전자 건물은 삼성전자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뭐 이렇게 이재용 뭐 지분이 좀 있지만은 삼성전자는 그 사람 지분은 조금밖에 없죠. 그러면은 거기는 삼성전자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은 다 삼성전자가 소유하는 거예요. 주주들이 소유한다고 하지도 않아요. 삼성전자 자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유와 이제 경영의 분리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갑교회가 법인화가 돼 있으면 이 토지나 건물은 교회가 소유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갑교회가 법인화가 안 돼 있어요. 법인화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실질은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실질은 가지고 있지만 법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법인 아닌 사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법인 아닌 사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법인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요. 겉모습으로는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제 밤에 보면 교회들이 많잖아요. 저거는 법인화가 된 교회다. 저건 법인화가 안 된 교회다. 구별이 안 돼요. 실질은 다 동일해요.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법인 등기부를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 등기를 봤더니 법인화가 돼 있으면은 법인인 거고 법인화가 안 돼 있으면은 법인 아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법인화가 된 교회나 법인화가 안 된 교회나 똑같아요. 실체는 동일한데 법인화가 됐느냐 안 되느냐 차이예요. 자,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이기 때문에요. 이거 권리 능력이 없죠. 권리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권리를 가질 수는 없어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죠.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 이 재산이 그러면 교회는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재산을 누가 소유하느냐라고 했을 때요.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 결국 이 교회나 토지라는 것은요. 신도들이 헌금 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는 교회가 소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도들이 공동 소유한다라고 해요.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해요. 그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형태를 우리는 총유라고 하는 거죠.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공유, 합의, 총유가 있는데 이때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 총유. 민법상 동업자들의 모임을 우리는 조합이라고 하고 조합에 있어서 그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합유. 그러면 민법상 조합도 아니고 비법인 사단도 아니면 다 공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등기를 할 때요. 공유물 같은 경우는 공유자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합유물 같은 경우도 합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요. 그러면 총유물을요. 비법인 사단은 등기할 수, 권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신도들이 공동 소유하니까 총유자 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요. 신도들이 10,000명이에요.
만명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요. 소유는 신도들이 공동 소유하지만은 편의상이요. 비법인 사람, 갑교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갑교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갑교회가 소유하는 건 아니에요. 신도들이 공동 소유하지만 편의상 갑교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들은요. 법인화가 안 된 사단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문회요. 조금 이따 이건 설명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것이 우리가 나중에 공동소유의 등기 시간에 또 다시 해요. 뒤에서 우리가 사장하다 보면 공동소유의 등기를 하게 되는데 방금 설명했던 것들을 그냥 민법 시간에도 공부하셨으니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할 거예요. 유인물에도 없습니다. 공동소유는 공유합의 총유가 있는데요. 방금 했죠.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있어서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예요. 합유는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이것을 민법상 조합이라고 해요. 민법상. 그러니까 이 동업자들의 모임을 민법상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합유가 되고요. 조합도 아니고 비법인 사단도 아니면 다 공유가 돼요. 그러면 등기를 할 때요. 공유는 공유자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근데 합유는요. 그러면 합유는 합유자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해요. 근데 총유는 총유자 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10,000명, 10만 명 돼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편의상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기 명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등기 신청 적격을 한다는 거죠. 그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유하고 합유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동소유에서 공유 지분 넣습니까?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죠. 자유롭게 처분하려면 지분이 등기가 돼 있어야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공유 같은 경우는 지분을 기록해요. 그러면은 합유 같은 경우도 지분이 있죠. 동업자들끼리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분에 따라서 돈을 나눠 갖겠죠. 그래서 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분을 등기를 하느냐에 있어서요. 합유는 계약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동업 계약을 통해서 맺어진 거죠. 동업 계약을 통해서 맺어졌기 때문에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하지는 못해요. 다른 조합원들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지분을 등기해 놓으면요.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도 처분돼 버릴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건 다 무효예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요. 지분을 아예 기록을 못하게 해요.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공유와 합유는 지분은 있지만 공유는 지분을 기록하되 합유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정도 하고요. 우리 책을 통해서 우리 유인물에도 있으니까요. 시험 문제는요.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자냐 없는 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있는 자하고 없는 자를 하는데요. 자, 왼쪽 보시면 우리 책에서는 자연인 법인은 있는 거죠. 자연인과 법인은 권리능력을 가지니까. 그러면 자연인과 관련돼서요. 외국인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요. 일정한 법에 의해서요. 등기할 수가 있어요. 등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포함돼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니은 박스 안에 니은에 있죠. 외국인도 그 명의로 등기 가능해요. 자, 법인 그러면 법인은 이제 사단법인, 재단법인 있는데 법인은 그 명의로 등기 가능해요. 단순히 법인 그러면은 등기가 돼 있는 법인화가 돼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요. 법인으로 취급을 해요. 국가는 조금 법인과는 차이점이 있지만요. 국가도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단체, 그럼 사단법인의 성질을 갖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도 서울시, 그러면 서울시 주민들의 단체 하면은 또 사단법인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요.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으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서울시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서울시가 권리를 가져요. 성남시도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이와 비교해서 오른쪽 보시면 오른쪽에는요. 등기 신청 적격이 부정되는 사람이 있는데 태아가 먼저 나오죠. 태아는요. 우리가 아까 자연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출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아가 모체 밖으로 전부 노출됐을 때 출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부 노출되기 전에 태아인 상태에서는요. 태아는 권리를 갖지를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태아인 상태에서는 권리를 갖지는 못해요. 권리를 갖지 못하고 따라서 태아 명의로는 등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 출생하기도 전이었습니까? 이 사람한테 누가 유증을 한다든지 유언으로 얘한테 뭘 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는 태어나야 걔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지 태아로 있는 상태에서는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출생은 해야 돼요. 출생은.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인은요. 법인은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지만 아까 우리가 민법상의 조합이요. 이거는 동업자들의 모임을 우리는 민법상의 조합이에요. 그럼 동업자들의 모임의 민법상의 조합은요. 조합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명의의 합유 등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민법상의 조합은 조합 명의로 등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을 병이요. 동업을 해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한 필지 사가지고요. 주차장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4억밖에 없어요. 4억 가지고 이게 근데 10억이에요. 혼자서는 일을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같이 동업할 사람을 골라봅니다. 그래서 자기 잘 아는 사람 중에 4억 가지고 있는 을이 있으니까 같이 동업할래? 라고 했더니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억 내고요. 같이 동업하기로 해요. 그럼 두 사람이 동업 계약을 하죠. 동업 계약서 쓰잖아요.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근데 아직도 2억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잘 아는 사람. 우리가 동업은 알지도 못한 사람하고 잘 하지는 않죠. 그래서 잘 아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이 있어.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 2억 가지고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도 이제 동업 계약을 하는 거고, 을과 병 사이에도 동업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억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사람이 10분의 4, 10분의 4, 10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지분을. 근데 지분은 등기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민법상, 이거 세 사람의 모임을요, 민법상의 조합이라고 해요. 동업자들의 모임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병이라는 사람이 너희들 싫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정한테 지분을 넘기지를 못해요. 이래버리면 어떻습니까? 한 번도 이 사람 빠져나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 동업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병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사망을 했고 유일한 상속이 정이에요. 근데 정이 4살밖에 안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가 사망하면 지분이 상속돼 버리면 갑자기 4살 먹은 애가 동업하라고 할 수는 없죠. 상속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계약이잖아요. 한 번도 계약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원 동의가 있었을 경우만,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을이 그래 괜찮아라고 동의를 해줘야만 병이 빠져나가고 정이 이 상태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계약관계라는 거예요. 조합은. 자, 그래서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는요. 그러면 등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요.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주차장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요. 또와 주차장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토지 10억짜리 토지를 등기할 때 또와 주차장 명의로 등기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와 주차장은 뭐예요? 이 사람 세 사람을 부르는 하나의 간판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또와 주차장, 간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병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지 이 건물을, 이 토지를 또와 주차장이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또와 주차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간판일 뿐인 거니까. 그래서 조합원 명의로 합유 등기를 해요. 그리고 합유 등기를 할 때는 따로 지분을 기록하지는 않는다고 했죠. 근데 구별해야 될 것이요. 우리가 민법상 조합은요.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돈을 좀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1억을 빌렸으면요. 갑을 병이 1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지 또와 주차장의 채무를 지는 게 아니에요. 또와 주차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그냥 닉네임일 뿐인 거예요. 닉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채무자도요. 이 갑을병 명의로 이 사람들이 채무를 지는 것이지 또와 주차장이 채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등기부에 기록되는 일은 없죠. 닉네임일 뿐이니까. 근데 우리가 민법상 조합하고 구별해야 될 것이요. 특별법상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특별법상 조합.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도요. 221페이지 보시면은 동그라미 밑으로 리을 내려오면 민법상 조합에서요. 리을 보시면은 민법상 조합이라는 말이 없으면 다 특별법상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뭐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요. 민법상의 조합이라는 말이 없으면 다 특별법상의 조합인데요. 이 조합은요. 특별법에서 인정되는 조합은요.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건 사단이에요. 사단. 그럼 사단과 조합을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요. 사단도 사람의 모임이고요. 조합도 사람의 모임이죠. 여러 사람을 구성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과 조합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민법적으로 하면은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단체성이 중요하지 개성이 중요하지 않으면 사단. 단체성보다도 개성이 중요하면 조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을 때요. 그 구성원 한 명 한 명을요. 내가 다 잘 알아요. 그럼 개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내가 다 잘 알면 이것은 조합이에요. 근데 구성원 한 명 한 명을요. 내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사단이에요. 사단. 자, 그러면 교회를 내가 나갑니다. 교회 구성원을 내가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있죠? 사단이에요. 얼굴도 모르고 동업하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얼굴은 알 거 아니야. 계약서를 쓰니까.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을 알면은 조합이에요. 한 명 한 명을 다 모르면 사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참 말하려고 말했는데 동문회요. 고등학교 동문회. 동문회도 모임 있잖아요. 사람들이 단체죠. 동문회는 조합이에요? 사단이에요? 동문들이 모여서 어떤 사업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보죠. 동문회를요. 한 번씩 딱 가면은요. 항상 갈 때마다 처음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쟤도 우리 학교 나왔어? 처음 보는 애들 있잖아요. 한 명 하면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동문 한 명 하면 다 알지 못하죠? 뭐 사단이에요, 사단. 그 사람 한 명 한 명씩 내가 다 계약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후송원을 하나하나 다 알면, 잘 알면은 얼굴도 모르고 조합, 동업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조합이고. 후송원 한 명 한 명을 다 내가 몰라도 상관없다. 그럼 사단이에요. 팬클럽, 사단이에요, 조합이에요? 사단이죠. 팬클럽 구성원들 내가 모르잖아요. 알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에요. 삼성전자, 주주들 얼굴 내가 다 모르죠? 사단이에요, 사단. 자, 이런 게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특별부선 조합 그러면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제거발조합, 재건축조합 이렇게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농업협동조합 조합원들끼리 서로 얼굴 알아요? 그럼 몇십만 명이에요, 거기에. 알지를 못하죠. 자, 재건축조합이요. 재건축조합 구성원 보통 몇백 명 되죠? 내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에요. 그 구성원 나머지 몇백 명 내가 얼굴 알아요? 모르죠. 그것도 사단이에요. 그러면은 농업협동조합 같은 경우는요, 법인화가 돼 있어요. 수산업협동조합 다 법인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죠.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은 법인화가 안 돼 있죠, 대부분은. 법인화가 안 돼 있으면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이 되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도 그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별부산 조합은 실질이 사단이고 법인화가 됐던 안 됐던 간이었습니까? 다 그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법산 조합은 등기 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제 학교가 있죠.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학교 명의로는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다 설립자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국립학교가 있어요. 국립학교에 서울시, 성남시에도 국립초등학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초등학교가 여기 있는 데였습니까? 여기가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것을 그냥 공원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폐교시킨 다음에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도서관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국립도서관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학교라는 건 국가의 하나의 시설물일 뿐이에요. 여기다 학교를 설립을 하면 학교가 되는 거고 도서관을 설립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원을 만들 수도 있어요. 다 국가 소유의 재산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국립학교라고 해서요. 그 학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국립학교면 국가 명의로, 국가의 시설물로서 국가 명의로. 공립학교들은 뭐예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설립자가 지방자치단체니까 공립학교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를 만든 사립재단법인이 있죠. 재단법인. 만든 그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재단법인. 그러니까 설립자 명의로 등기를 하지 절대 학교 명의로 등기하는 건 아니에요. 학교는 그 재단법인의 또는 국가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가 됐다가 고등학교로 만들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남녀공학이 됐다가 남학교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하나의 시설물일 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읍면독립, 이것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밑에 보시면 이제 읍면독립가 나오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그러면은 광역자치단체로 시도가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로 시군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읍면독립 어떻습니까? 지자체는 아니에요. 지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을 갖지를 못하는 거죠. 권리 능력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읍 안에 어떤 토지가 있어요. 주인 없는 토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읍 안에 특별한 소유자가 없어 보이면요. 이것은 군의 소유든지 도의 소유든지 국가의 소유가 될 수는 있어도 읍이 소유하는 토지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권리 자체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읍면동리는요. 그냥 행정구역일 뿐인 것이지 지방자치단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동리가 이제 문제가 돼요. 동리. 그럼 동이나리는 조그맣잖아요. 조그마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양촌리가 있습니다. 전원일기에 나오는 양촌리. 양촌리에서요. 마을 사람들이 주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건물 하나, 마을 회관을 하나 지었어요. 자, 그럼 마을 회관을 지어가지고 이걸 등기를 이제 하려고 해요. 건물이니까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양촌리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자체로서요. 양촌리 명의로 등기를 못해요. 그러면은 주민들이 돈 모아서 했기 때문에 그 주민들 명의로 전부 다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몇천 명 되니까 등기를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지자체 명의로도 등기를 못 하는데 지자체는 아니니까. 그런데 양촌리는 또 이런 의미를 가져요. 양촌리는 이 양촌리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단체라는 의미를 또 갖는 거죠. 주민들의 단체. 주민들의 단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비법인 사단의 성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단하게 양촌리 명의로 등기를 해놓으면 좋을 텐데 양촌리 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지방자치단체는 아니니까 양촌리 명의로 등기를 못한다는 거야. 대신에 양촌리는 이 리에서 양촌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단체에 버리면 비법인 사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양촌리는 비법인 사단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비법인 사단으로서 등기 명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동리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얘들이 비법인 사단을 결성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법인화는 안 됐다고 하더라도 비법인 사단을 결성하게 되면요. 비법인 사단으로서 양촌이 명의로 또는 조그마한 동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등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법인 사단을 결성하겠다는 것은 적어도 이제 비법인 사단의 실제를 갖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가 필요한 게 있어요. 내부 규칙이 있어야 돼요. 내부 규칙. 규칙에 따라 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 규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 온 사람은요. 그 내부 규칙을 지켜야 되고 이 내부 규칙 이런 것들을 정관이라고요. 규약, 회칙 뭐 이런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는데 이런 걸 다 정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의 단체로서 성질을 갖는 거예요. 조직 그러면은 총회가 있고요. 대표자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촌리에 우리 전원일교 보면 없습니까? 김 회장님 회장. 비회장 김 회장님 때가 앞에 섰습니까? 총회 같은 거 하잖아요. 총회 같은 거. 요새 분들은 전원일기를 케이블에서는 가끔 하더라고요. 케이블에서는. 그러니까 조직을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사단으로서 실질은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양촌에서 회관 맡고 건물 하나 지었을 때 양촌이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좀 보죠.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사람들은 등기 명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거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신청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청행. 그러면은 신청행위를 할 때는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예전에 한번 기출됐기 때문에 간단히 듣기만 하셔도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민법에서요. 권리 능력이라는 것이 있고 의사 능력이라는 것이 있고 행위 능력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권리 능력이라는 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등기, 신청, 적격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청하려면 어떻습니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죠. 법률행위니까. 그러니까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신청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의사 능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의사 능력을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고 의사 능력은 기본 전제가 되면서 더 나아가서요. 또 민법에서 행위 능력이라는 게 있죠. 단독으로 의사 능력을 전제로 해서 단독으로 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은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대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등기 신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또 등기 신청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행위 능력 제도가 있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미성년자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괜히 법률행위를 했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등기 신청을 할 때도요. 단독으로 신청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이 필요한데 다만 등기 권리자로서 신청할 때는요. 권리자로서 신청할 때는 권리만 얻잖아요.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능력, 이거 법률행위니까 의사능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행위능력까지는 필요 없어요. 얘한테 손해보는 게 아니니까. 근데 등기 의무자로 신청하는 경우에요. 등기 의무자로 신청하는 경우는 손해를 보잖아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의사능력 외에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까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가백에서 아까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할 때요. 을은 등기 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할 수가 있어요. 얘는 손해보는 등기가 아니니까. 물론 그러니까 의사능력은 다 있어야 되는데 행위능력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갑은 어떻습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등기로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행위능력 외에 의사능력 외에 행위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독으로 내는 신청을 못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고 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승낙 없이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이제 예를 들어보죠. 소유권 보존 등기요. 갑이라는 사람이 최초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얘가 미성년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단독 신청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이제 하겠지만은 등기 의무자가 따로 없으니까 현재 소유자가 단독 신청해요. 단독 신청을 통해서 갑은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죠.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등기부상 권리자는 아니에요. 근데 등기가 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니까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등기 권리자. 그러면 등기 권리자로서 갑이 단독 신청하는데 얘가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얘는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의사 능력은 적어도 있어야 되는데 행위 능력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행위 능력.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와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미성년자가 손해 보는 게 아니니까. 자기한테 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의사 능력만 있으면 의사 능력은 기본 전제가 되고요. 의사 능력만 있으면 법정 대리인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존 등기.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는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고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행위 능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요게 시험 문제가 기출된 적이 있었으니까 이건 민법하고 연결되는 것이니까 연결해서 그냥 한번 이해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등기 신청의 당사자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